중국 3대 악녀 중의 하나인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의 악녀 여태후, 당나라의 악녀 측천무후, 청나라의 악녀인 서태후를 중국 3대 악녀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태후는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길래 악녀라고 불리는지 소설 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태후는 1836년 1월 17일 산시성 르안부 창지현, 현재의 산시성 창지시 상당구 차친촌에 태어나 1908년 11월 15일 향년 72세 청북경 중난하이의 란전, 현재의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중난하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중국 청조 한풍제의 후궁으로 한풍제의 사망 후 아들 동치제가 6세에 즉위하자 반대파를 일소하고 모후로서 동태후 한풍제의 황후와 함께 섭정하게 되고 1875년 동치제가 죽자 자기 누이 동생의 3세의 아들을 옹립, 서태후는 국정의 실권을 움켜쥐게 되며 1898년 광서제가 이를 싫어하여 이펀파 강유회에게 접근하여 이펀군 주제로의 전환을 꾀하자 쿠데타를 감행하여 광서제를 유폐하는 무술정변을 일으키며 7억의 민족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먼저 서태후 시대와 작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중국 왕조의 반세기 가까이 군림한 서태후의 모습은 이데아 소설을 통해 우리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세계 역사의 굴절점에 세계 최대의 국가를 단 한 사람의 여성이 장악했던 그 스케일의 크기와 용맹함과 위대함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서태후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여걸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한풍 11년은 1861년이다. 이해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최초의 포성이 울리면서 남북전쟁의 막이 열렸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농노회 방령이 선포되었다.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수상이 된 것은 그 이듬해였다. 세계는 그 모습을 바꿔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 생산력의 급격한 증가가 역사가들이 말하는 제국주의 시대로 세계를 돌입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출발이 늦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민족 국가의 통일을 서둘렀고 그보다 한 발 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근대자본주의 산업혁명으로의 출구를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처음으로 세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다. 먼 옛날의 실크로드나 대항해 시대의 모험을 수반하는 교역이 아니라 아편, 면포의 거래와 런던의 금융가가 직접 이어진 것이다. 세계는 하나가 되려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유럽과 미국이 다른 지역을 시장이나 식민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서의 일체화였다. 이 이야기의 모두에 등장하는 문종 한풍제 1831년에서 1861년까지는 그 고난의 시대인 청조 제9대 황제이다. 청조의 역사는 17세기 초 누르하치에 의한 침양부봉천에서의 건국으로 시작된다. 퉁구스계의 수렴 민족인 만주족의 강력한 기마군단은 1644년 산해관을 넘어 화북으로 침입, 명조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다. 그 군대는 황백홍남의 네 깃발과 그것에 각각 테두리를 두른 8개의 정기 아래 8기라고 불리었다. 여기에 귀순한 몽고기 한 기를 더한 것이 청조의 정규군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친 성조 강희제 1654년부터 1722년까지 세종, 옹정제 1678년부터 1735년, 고종 건룡제 1711년부터 1799년까지가 청조의 전성기로 그 반도 또는 세력권은 동쪽으로는 큰경강을 넘어 현재 연해주, 서쪽으로는 서투르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미얀마에 이르렀다. 물론 불과 수백만의 만주족이 수억의 중국을 제압한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선배인 정복 왕조와는 달리 한인이나 몽고인과의 평화 공존을 도모하고
정치 행정의 제도도 중국의 전통을 잘 받아들여 정비했기 때문이었다. 한풍제 즉위의 이듬해인 1851년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났다. 그 원인이 된 것은 10년 전에 일어난 아편전쟁이었다. 당시 생활대국이 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차입을 수입하고 그 때문에 은 유출이 문제가 되자 중국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던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윤택해진 인도에는 영국의 면제품이 수출되었다. 중국은 우격다짐의 형태로 하나가 된 세계 시장의 결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편 밀수를 금지하려는 천국 정부의 무역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영국이 원정군을 파견한 것이 그 악명 높은 아편 전쟁이다. 건국 200년 부패하고 타락한 청국군에게는 이미 예전의 무적의 기마군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근대 장비의 영국 군대에게 대적할 도리가 없었다. 패전은 유출에 의한 물가의 폭등, 치안의 악화, 정부의 탄압 강화는 홍수전을 수령으로 하는 태평천국의 난을 유도했다. 태평천국이 멸망한 것은 한풍제 사후인 1864년이니 그는 11년의 재위 기간 내내 내란에 시달리면서 보낸 셈이었다. 외환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아편전쟁의 패에 굴욕적인 남경조약으로 강화한 1842년으로부터 14년 후인 1856년에 에로 전쟁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광주 부근의 강에 정박 중인 에로호라고 하는 중국인 소유이고 선장만 영국인인 배에 청국 관리가 승선해서 해적 용의자를 체포 연행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 국기를 모욕당했다고 항의했는데 구실은 아무래도 좋았다. 영국은 남경조약으로 그래도 부족한 중국 시장의 개방을 강요하기 위해 전쟁을 걸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백부 나폴레옹 1세의 영광을 꿈꾸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도 참전하여 영불연합군은 1860년 10월에 북경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북경 교회 이공 원명원은 프랑스군 및 일부 영국군에게 철저하게 약탈당했다. 귀중한 미술 공예품의 약탈에는 장교도 병졸도 열중하여 그 때문에 북경 성내 침입은 이틀이 연기되었을 정도였다.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이궁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말았다. 영불연합군이 북경으로 진군해 오자 한풍제는 열하승덕의 피서산장으로 피난했는데 그는 끝내 북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소설은 열하로 도피한 이듬해 봄부터 시작된다. 쿠사를 위임받은 황제의 배다른 동생 공친왕 혁흔이 영불 측과 교섭하고 있는 동안 이곳에 있는 황제와 후비, 측근들은 사무친 망향과 몰락의 슬픔에 줄곧 시달리고 있었다. 열하는 북경의 북동쪽에 있는 역대 황제의 피서지이면서 수렵장이기도 했다. 훌륭한 궁전이기는 하였으나 황제의 몽진천자가 도읍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라는 특이한 사태에 모두들 암울한 심경에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겨우 6살의 나이로 즉위하는 제10대 황제 목종, 동치제 1856년부터 1875년의 생모 서태후 한풍제의 측실인 일기비 동치제 즉위 후에는 자이황태후 1835년부터 1908년까지가 사실상의 전제 군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 한 사람, 이 열하 이궁에서 문종 한풍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최고의 실력자로서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 숙순으로 그의 친형인 정친왕 다나와 재원 등과 함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풍제는 그들의 활락의 유혹에 빠져 음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으며 폐결핵으로 내일도 모르는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황제의 사망 이후의 귀비운 날의 서태후와 숙순 일파에 자맹하는 필사적인 대립이 제1권의 주요 장면이다. 이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군기 대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낯선 직명이다.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워진 청조는 중기 이래 참모 본부에 해당하는 군기처를 상설하게 되었다.
청나라 최초의 최고 정치기관은 여러 명의 의정왕 대신이었으나 명예제도를 이어받은 내각으로 그 실권이 옮겨갔다. 내각은 만주족, 한인각 2명의 내각대학사제상, 각 한 명씩의 부제상의 합의기관인데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라 하여 정치의 중핵은 다시 군기처로 옮겨갔다. 군기처는 내각대학사, 육부는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상서는 장관급이고 실랑은 차관급에서 뽑힌 몇 명의 군기 대신으로 군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무도 맡았다. 이것이 실질적인 내각이었다. 이것을 보좌하고 문서에 기한 처리를 하는 것이 군기장경들로 군기 대신과 더불어 청조 특유의 직이었다. 이 소설에서 감초격으로 크게 활약하는 것은 태감들이다. 청조에서는 환관을 태감이라고 했는데 중국 역대의 왕조처럼 정치의 중추에 참여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 환관은 중국, 이슬람,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세의 왕조에서 널리 보이는데 중국에서의 환관은 빼어나게 화려한 존재였다. 삼국지 영웅 조조는 환관의 양자의 자식이었고 당나라 현종 황제를 섬긴 고려사는 재상보다 상위인 표기대장군이 되었다. 명나라의 유근은 무종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맡아 하는 형편이었다. 청조에서는 환관의 폐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덕해소환자처럼 서태후의 신복으로 활약하는 인물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20세기까지 환관 제도가 존속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소설은 원제 자의전전 옥좌주렴, 이하, 천공회사 모자군신, 인지정, 영대락일로 이루어진 웅장한 대하 드라마이다. 전권의 제목은 자의전전이다. 작자 고향의 본명은 허안변으로 1922년에 절강성 항주에서 태어났다. 허씨 일가는 명조 말부터 이 고장으로 옮겨온 호족으로 광동 학정이나 강소 순무를 거친 고관도 나왔으며 지식인의 전통을 물려받았다. 고향의 모친은 역사나 시사 문제에 정통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또 몇 대인가에 걸쳐서 정부 고관이었던 선조의 전기나 궁정 및 관계의 자료도 풍부하게 접하고 있었다. 8년간의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문학에 열중했으며 오헬리와 역사소설을 탐독했다. 1946년 공군사관학교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대만으로 건너가 1957년에 참모총자 왕숙명 대장의 비서가 되었다. 1960년에는 매스컴 쪽으로 전향하여 중화일보 주필로서 1982년 정년 때까지 활약했다. 1950년대 초부터 저작 활동을 시작하여 1964년에 발표한 이외로 역사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뒤이어 자의전전의 폭발적인 인기로 중국어 문학원에서 인기 최고의 지위를 확립했다. 중국의 요승지가 창립한 중국 최대의 출판사 우이출판사의 고명한 편집자 곽보진 여사는 고향을 중국 대륙에는 11억의 인구가 있으나 고향과 같은 작가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평한 바 있다. 그의 고증의 정확함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뛰어난 묘사력에 의한 작중인물은 광채를 발산한다. 제야 알림이라고 일컬어지는 해박한 지식에 이거한 중국 고전문학의 연구 저작도 많이 있다. 고향의 역사소설의 인기는 파란만장한 줄거리의 재미와 인간성의 숭고함과 추악함을 파헤친 날카로움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의 전통과 역사질이 풍물정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작가 고향은 1992년 6월 6일 70세의 나이에 대북의 한 병원에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1장 간신과 분홍손수건. 한풍제는 가까스로 상주문을 본 뒤 그것을 내던지고 자단의 책상에 엎드려 버렸다. 숨결이 거칠었다. 상주문의 필두에는 캐친왕의 이름이 있었다. 좌우에 늘어선 태감한관들은 몸이 경직된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대로 황제가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걱정이었다. 저렇게 쇠약해 있으니 한참 있다. 차분해져든 부축을 하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30세의 황제는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탈감으로 괴로웠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사고는 예민했다. 상주문의 내용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성운이 뭐라고? 찜이 이러이렇고 그대들이 이러이렇고 하면서 신하에게 훈계한 것이 부끄러워 점점 더 뺨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뜨거워졌다. 황제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면 정말로 곤혹스러웠다. 역대의 조종선조와 중흥의 조상들은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어 일상의 정무를 손쉽게 처리해 온 것일까? 고조인 세종 헌황제옹정제는 정치를 낙으로 삼았다고 한다. 나날의 상주문을 읽고 수천 단어에 달하는 제 결문을 스스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로서는 상주문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특히 군사에 관한 보고서는 딱 질색이었다. 장발적 태평천국의 반란도 아직 평정하지 못했고 연비 1853년부터 1868년에 안위성 북부와 하남성 일대에서 봉기한 농민군의 사건도 있었다. 이것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적의 침공이라니. 분명히 조부 이전에도 변경에서 자질구레한 분쟁은 있었으며 아버지 때에는 흉포한 영국인이 아편을 팔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 전부터는 내후외환이 번갈아 찾아오는 형편이었다. 나라의 동남부 절반은 썼고 외국인은 내국까지 쳐들어와서 도북경에 육박하려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곳 열하에 피난해 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국면은 선인의 시대에는 없었다. 누가 황제가 되든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사 정세 보고서를 보는 것은 두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든 참을 수도 있다. 숨이 찬 것이 겨우 가라앉자 한풍제는 느릿느릿 목을 일으켰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소태감 측근에서 모시는 환관들은 재빨리 어전으로 나갔다. 우선 뜨거운 새하얀 수건을 건네준 뒤 인삼탕과 제비둥지 요리를 건넸다. 다음으로 황제의 가장 두터운 총애를 받는 태감 여의가 붉은 나전칠기에 커다란 과일 접시를 들고 어좌 옆에 무릎을 꿇었다. 뚜껑을 벗겨 금사대추 목서오고 그 연근 양념, 진한방에 여지의 열매, 행파리 고급 해참회 등 꿀에 절인 5종류의 과일을 보여드리자 황제는 황금으로 된 포크로 배 한 조각을 찔러 입에 넣었다. 어좌에 기대어 천천히 씹으니 겨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의기비에게 이곳에 와서 결제를 하도록 전하라. 네, 궁정 내의 연락계를 맡고 있는 태감 김화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뒤 즉각 일어섰다. 잠깐 기다려라. 김환이 멈춰 섰다. 여비에게 동남각으로 사오하도록 전하라. 명령을 전한 김환이 돌아와 보니 황제는 이미 연파치상전 동남각으로 떠나고 안 계셨다. 그 뒤 의기비는 어서박 황제의 집무실에 나타나 혼자서 쓸쓸한 듯이 황제 대신 상주문의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의기비는 옥좌에는 앉을 수가 없다. 옆에 그녀를 위한 조그만 책상이 놓여 있다. 그 위에 황제가 보고 난 상주문을 놓고 정리를 한다. 성안을 청하다 라고 쓰여진 황색 상주문을 골라내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정무를 논하는 흰색의 주문을 헤아려 보니 30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호가 붙어 있지 않은 것과 군기 대신에게 돌려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하니 그 나머지는 불과 17건밖에 안 되었다. 17건의 주문을 결제하는 것쯤은 일기비에게는 1시간이면 충분했다.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황제가 주문을 결제할 때는 간단한 문언을 쓴다. 예를 들면 남자를 쓰고 람은 보았다라는 뜻이다. 지도료는 알았다는 뜻이다. 해부지도는 당의 부서에도 알리도록 하라는 뜻이고 해부이 주는 당의 부서에서 심의해서 상주하라는 말이고
이에는 동의한다 뜻이다. 황제 자신이 붓을 드는 일 없이 상주문 위에 기호를 표시하면 끝나는 것이다. 기호는 손톱으로 표시한다. 상주용 종이는 희고 지질도 부드럽기 때문에 손톱 자국을 잘 알아볼 수 있고 좀처럼 지워지지도 않는다. 대리하는 사람은 그 손톱 자국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긴지 짧은지 많은지 적은지로 황제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주필로 그 자국이 의미하는 문헌을 쓰면 결제는 완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경사방 궁중의 태감을 관리하는 사무소도 태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의기비는 권력을 대단히 좋아했다. 항상 황제에게 사후하고 정무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비밀을 손 안에 정확히 거머쥐고 있었다. 황제의 근신인 협한대학사는 내각대학사의 차석이고 영시윈의 대신은 궁중의 호위 책임을 맡은 내무대신이며 내무부 대신의 세계 주요 자리와 어인옥새와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숙수는 의기비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정치에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몇 차례나 은연중에 진언하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녀는 정치 수업을 착실히 하고 있어서 대청국의 황위에 대해 그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달리 없었다. 이제 반년이나 1년 뒤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않아서 금년 6살인 그녀의 아들, 즉 확장자 재순이 재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는 현재 황제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때는 자기 자식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그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는 손톱 기호로 대리 결제를 할 뿐만 아니라 황제가 간과하여 손톱을 찍어 놓지 않은 사항까지 꼼꼼히 살폈다. 손톱 기호는 없지만 이것은 군기 대신에게 보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가운데는 왕왕목하 진행 중인 군사상의 중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외 정세에 통하고 조정의 갖가지 제도나 규정에 정통하게 되기 위해서도 각 대신의 언행을 은밀히 지켜보고 어떻게 그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또 훈유 방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도 모두 상주문에서 상세하게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보고 있는 상주문 속에는 공친왕 혁흔으로부터 온 것이 있었다. 황제는 아무런 기호도 표시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명확히 지시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행제소의 경우에는 열하로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 병든 형에게 동생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한다. 혈육의 정인 것이다. 이 상주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의기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 간단한 상주문의 이면을 꿰뚫어 보았다. 병문안차 찾아온다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사실은 직접 황제의 병세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놓고 싶은 것이 아닐까? 혹은 공친왕이 황제에게 도읍으로 돌아가도록 간언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경에는 수많은 왕공 대신 군공이 있는 친족도 있으니 현재 제세상인 양 권세를 부리는 숙순을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상주문을 군기 대신에게 회부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았다. 숙수는 군기 대신은 아니지만 열하에 있는 군기 대신 가운데는 이친왕 재원 숙순의 친형인 정친왕 다나와 같이 숙순을 마음속으로부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밖에 모금 광원 도안과 같이 숙순의 얼굴색만 살피는 자들이 있었다. 지위나 자격이 가장 낮은 군기 대신 타령자 군기인 초우영은 숙순의 발탁으로 군기처 사무관, 장경은 만주어로 사무관료를 가리키는 군기장경에서 군기 대신이 된 사나이다. 그들 모두는 숙순의 뜻을 받들어 공친왕의 상주문을 몰수해 버릴지도 모른다. 어디 두고 봅시다. 너무 의기양양해하지 말라고요. 의기비는 혼잣말을 하며 공친왕의 상주문을 손에 들고 황제를 만나러 갔다. 동난각에 있던 여비는 태감이 주문의 보고를 하러 오자 사양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황제는 목재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기비는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대는 누구의 주문을 갖고 왔는가? 유갸 6번째 형제의 것입니다. 궁중 가족을 부를 때는 황제를 항사, 공친왕은 항육이라고 했다.
그래서 황제의 가족이 되는 비빈들도 공친왕을 통칭 유기하라고 부르고 있었다. 황제는 말없이 차츰 우울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열이 많아 양쪽 뺨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은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다. 지난 2, 3년 동안 의기비는 이런 음울한 얼굴색에 익숙해 있었다. 처음에는 불안과 불쾌감이 뒤섞인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그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더구나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다. 지금은 불쾌감도 없었다. 얼굴색이 어떻든 할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상주문을 밑으로 내려보내셨습니까? 황제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내게는 내 생각이 있도다. 냉담한 말투로 그녀에게 따끔하게 못을 박아두려고 했으나 도중에 기운이 떨어졌다. 낮고 허약한 목소리가 오히려 변명하는 어조가 되고 말았다. 의기비의 어조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유가 있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황제 폐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직필로 결의를 주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갸는 황제 폐하의 피가 이어진 형제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한 호흡 쉬었다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공친왕은 오야와 칠야와는 정분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한 풍제에게는 5명의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 항오인 혁종은 세 번째 동생으로 돈친왕의 자귀를 이어받았다. 항칠인 순천 왕혁현은 그 부인이 일기비의 친동생으로 황제와는 동서지간이었다. 항팔인 혁이와 항구인 혁해는 각각 종군왕과 부군왕의 봉에 있었다. 그런데 혁은 한 사람만 사정이 달랐다. 한풍제가 제의를 계승했을 때 그는 선제의 칙명으로 공친왕에 봉해졌다. 또 10살 때 생모를 잃은 한풍제는 공친왕의 어머니 손에서 양육되어 성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6명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만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과 같은 사이였다. 그 때문에 오히려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황제의 약점이었다. 의기비가 그 점을 찌르자 황제는 난처한 듯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양보했다. 그렇다면 그곳에 놓아두도록. 알겠습니다. 부디 황제 폐하께서 직접 결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어. 그럼 괴한해도 좋다. 괴한이란 가도 좋다는 뜻으로 황제가 사람을 퇴출시킬 때 쓰는 완곡한 표현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상대방과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신하에게 쓰면 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중의 편전휴게소에서 비빈에게 말하면 다소나마 그 여성이 번거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일기비는 크게 불만이었다. 일기비가 무릎을 꿇고 퇴출하려고 했을 때였다. 침대 밑마루에 분홍 손수건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주워 올려보니 좋은 냄새가 났다. 표면은 검은 실로 오복 봉수의 자수가 놓여 있었다. 일기비는 애달픈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멈춰 서서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여의, 여인은 황제가 가까이 하는 태감이다. 큰 소리에 놀란 황제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보았다. 그것은 여비의 것이었다. 어째서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그녀는 여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일기비는 커다란 소리로 명했다. 소환자 이규비가 가장 총애하는 태감에게 영예, 황후가 낮잠을 주무시는 중인지 물어보고 오게 하라. 깨어 계시면 내가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전해라. 일기비는 손수건을 쳐들고 여보란 듯이 허리를 크게 흔들면서 동난각을 떠났다. 황제는 크게 노했다. 열화와 같은 노여움이 일었다. 의기비를 일거에 3급 강등시키자. 그녀가 궁중에 들어와 처음에 받은 귀인으로 강등시켜 버려야지. 그러나 숙순의 얼굴을 보니 다시 생각이 변했다. 그렇지, 일기비와 숙순은 숙적 사이가 아닌가? 새삼스레 두 사람의 분쟁에 말려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한번 참아볼까? 일의 시비는 묻지 않겠다. 숙순 쪽은 태감으로부터 일의 경위를 듣고 있었다.
황제는 뭔가 말할 것이 있는 듯한데도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얼굴은 몹시 불만스러운 듯한 모습이어서 숙수는 옥좌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의기비가 또 어전에서 뭔가 무례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황제는 탄식을 한 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황제 폐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만 내려주신다면 초신이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황제는 무기력해졌다. 첫째로 그녀는 종사의 공이 있고, 둘째 그녀를 벌주면 도노야에서 이러쿵저러쿵 의견구신을 할 걸 생각하니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종사의 공이 있다는 것은 일기비가 궁중에서 단 한 사람, 황자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의미였다. 숙수는 좋은 기회이니 큰 마음 먹고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우선 숙수는 주위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복도의 태감들 뿐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는 관을 벗고 마루에 머리를 갖다 대며 충성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면서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입에 담은 이상 어쩌면 몸을 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두디 황제 폐하의 천은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숙수는 황제의 명령에는 무엇이든 따르는 매우 친근한 신하였다. 군신의 예의 같은 것은 일찌감치 생략되어 있었다. 그러던 그가 진심으로 공고스러워하고 있자 황제는 크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왠지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황제는 언제나 자주 쓰는 속칭으로 얘기를 걸었다. 숙룡, 할 얘기가 있다면 일어나라. 숙수는 정말로 송구해서 땀을 흘리고 있었으나 일어서자 벌써 무엇을 위한 땀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석이 장식된 모자를 서류 책상에 던졌다. 그러고는 천천히 황제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의기비는 아들을 등에 업고 말할 수 없이 교만합니다. 또 마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황후님은 정숙하시고 더구나 여비님에게 의기비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황후님과 여비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황제는 황후를 존경하고 여비를 사랑하고 있던 터라 숙순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진지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내가 있는 이상 그녀는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세. 지금 당장 손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 폐하의 만년 뒤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 황태자는 이제 겨우 6살이지만 성인이 되어 철이 드시면 그때는 황제 폐하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솔직한 표현에 황제는 놀랐다. 그렇다. 자신의 병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쓰러진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천하는 일기비의 것이 된다. 대청제국의 종사를 호락호락하게 여평나랍시의 무리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늘에 계신 선조의 영에게 뭐라고 구차한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황제는 동요했다. 창백한 피부 아래 푸른 정맥이 비쳐 보였다. 양손으로 옥좌의 발걸이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쇠약한 몸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해 낼 수 있는 힘은 없었다.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여간 이 문제는 한두 시간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중대 문제는 얼마 동안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밤이 되자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공친왕의 상주문은 충분히 생각해 결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방으로 돌아갔다. 여비가 필묵을 준비해 놓고 불 밑에서 문안을 드리고 있었다. 황제는 공친왕의 상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어릴 때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육친의 정이 느껴졌다. 20여 년 동안에 지나간 일들이 순식간에 머리에 떠올랐다. 매일 사경 오전 3시쯤에 기상해서 학교에 다녔다. 그것이 가장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립기도 했다. 격크는 놀기도 잘하고 잠도 잘 잤다. 보모가 한두 번 정도 깨워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마디에 사과는 먼저 학교에 갈 거다 하고 말하면 벌떡 일어나 당황해하면서 형 기다려, 형 잠깐 기다리라니까 하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고는 몇 개의 비단으로 만든 제등을 켜고 태감의 안내로 장강 좌문으로 들어가 영항을 빠져나가 일정문으로 들어갔다. 건청문 동쪽에 있는 상서방이 학교였다. 한문과 만주어의 암달 선생님은 따로따로였으나 일단 공부가 끝나면 두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함께였다. 지금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그가 14살 때 말타기와 활쏘기 연습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동육궁 서쪽의 면안동 일장가에서 시승을 했다. 13살의 혁호는 안겨서 말에 태워지자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말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혁호는 차츰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왔다. 아, 황제는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등불은 운치가 있어도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덮쳐왔다. 붓을 들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그렸다. 여비가 황제의 어깨 너머로 보니 황제는 두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창을 또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를 그리신 것이옵니까? 한 사람은 나고 또 한 사람은 노륙공친왕이다. 여비의 마음은 단번에 가라앉았다. 손발이 얼어붙어 오는 것만 같았다. 황제와 공친왕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려들 줄이야. 벌써 14,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황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했다. 놀이는 노륙이 생각해낸 것이다. 우리 둘이 내무부의 명예 칼과 창을 만들게 하여 새로운 놀이를 즐겼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아버지에게 들켰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며 칼과 창에 이름을 붙여주셨거든. 칼은 보악선이라고 말이야. 여비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럼 창 쪽은 뭐라고 하셨나요? 창 쪽은 체화협력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그런데 그대는 이 내 문자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여비는 어리광을 피우며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가 알 리가 있겠어요. 황제 폐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형제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도와 출진하여 싸워야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의미라네. 본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황제는 씁쓸하게 웃었다. 노륙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 작년 8월 나는 그에게 오랑캐와 화의를 맺고 오라고 지시했지. 그러나 사실은 화의는 이름뿐이고 그동안의 정세를 다소나마 파악하고 계책을 세우고 군사를 훈련시킨 뒤 장수를 파견할 생각이었네. 그런데 그 녀석은 늙은이 계량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더니 정말로 오랑캐와 화의를 맺어버렸거든. 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일세. 잠자코 듣고 있던 여비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한마디로 말참견을 할 수가 없었다. 황제와 관계가 있는 화제에 대해서는 말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황후의 가르침이었고 그녀의 친정의 가법이기도 했다. 속에 있던 말을 한바탕 다 해버리고 나니 황제도 속이 풀린 모양이었다. 그는 일어나 두세 걸음 걷더니 다시 옥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공친왕의 주문을 집어들었다. 벌써 취지는 정해져 있었다. 공친왕에게는 절대로 행제소에는 오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개의 문자로 결제해버리는 것도 싫다. 당당하면서도 더구나 정의에 넘치는 문장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노륙에게 자신의 글재주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현재 동생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었다. 이것은 지금 막 끓인 거예요. 여비가 강희시대의 오체의 뚜껑이 달린 찻잔에 차를 담아 어전에 올렸다. 어제 호남성에서 헌상된 군산차입니다. 맛을 좀 보세요. 응, 황제는 찻잔 뚜껑으로 떠있는 차잎을 당겨다가 잠시 맛을 보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며 여비를 불렀다. 열련.
열련이란 여비의 아명이다. 그녀는 태감에게 다과 준비를 시키려고 문턱으로 걸어가려던 참이었다. 열려는 이리 오너라. 황제는 그녀가 서둘러 대답을 하고 황제의 책상 앞으로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제의 상주문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말해, 보아라. 노륙이 나의 병문안을 오고 싶다고 한다.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은 여비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황제 폐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로서는 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전부터 황후가 궁중의 비빈들에게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물었다. 상관없다. 내가 묻고 있지 않느냐? 말해보거라. 황후에게 알려진다 해도 절대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 정도로까지 부탁을 한다면 대답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황제 폐하께서는 유야를 친형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일 유야가 오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거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성체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유야가 황제 폐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면 역시 도읍에서 정치에 전념하시고 이곳에는 오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을쯤에는 도읍으로 환호하실 것이니 그때까지는 짧은 시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여비의 완곡한 말에 황제는 대단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책상을 몇 번씩이나 두들겼다. 응, 바로 내 뜻과 같도다. 황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대사를 흉내내고 활짝 웃었다. 황제가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자 여비는 문제의 꽃무늬가 있는 분홍손 수건을 소매에서 꺼내 입을 가리고 조그맣게 웃었다. 황제는 기분 좋게 붓을 다시 들고 숙련된 서법으로 단숨에 공친왕의 주문 뒤에 결제했다. 짐과 공친왕은 작년 가을에 일별하고 이미 반년여가 지났다. 때때로 짐은 그대를 친히 만나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짐은 최근 들어 건강이 나빠졌다. 기침이 멎지를 않고 때로는 각혈을 하기도 한다. 짐과 그대는 정으로 이어져서 만나면 옛날 일들을 회상하는 등 어찌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몸의 상태도 좋지 않고 제사에 문제도 없으니 면담의 건은 나중에 도읍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논하고 싶노라. 그러니 이번에 행제소에 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유의 두 글자로 마무리했다. 문득 황제는 상주문과는 별도로 협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협편은 도읍에서 황제의 부재를 지키고 있는 군기 대신 문상의 것이었는데 자신도 행제소로 가서 황제의 성안을 찾아뵙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문상의 집안은 만주 8대 귀족의 하나로 그는 문무에 통달하고 견식과 재능이 높았다. 황제가 없는 도읍을 떠맡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공친왕의 일당이었다. 황제는 간단히 이렇게 썼다. 문상도 올 필요 없다. 특히 강조하노라. 황제는 다시 읽어보고 재경의 신하들도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친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황제는 여비를 침소에 불러들였다. 경성의 금궁에서 자면 새벽 3, 4시경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식사를 명하고 해가 뜰 무렵에는 군기의 관리들을 접견하여 결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 직무 순서를 적당히 변경해도 상관없다. 더구나 황제는 병자의 몸이었다. 그래서 보양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감들도 큰 마음 먹고 날이 환하게 밝은 후에야 깨우도록 되어 있었다. 작년 8월, 그러니까 이곤열하로 행차한 뒤부터 이런 일은 희귀한 것이 아니었지만 일귀비는 그날 일에 대하여 특히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황제의 동정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 역할은 그녀의 전일홍 태감인 안덕혜가 맡았다. 소환자라고도 불리는 그는 직내 지금의 하북성 남피 출신이었다. 나긋나긋 아양을 떠는 모습은 어찌 보면 꼭 광대 같았다. 매사에 잘 떠들어댔으며 시기심이 강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탐색하게 하면 빼어난 재능을 나타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특히 일기비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일기비는 서륙국 내의 저수궁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이곳에는 14명의 태감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팔품위의 태감이 2사람 있어서 수령이라고 불렸다. 소환자는 그 수령으로 일기비의 신보부하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다. 전날 밤 소환자는 여비가 황제의 어서방에서 필묵을 갖춰놓고 문안드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일단 과장해서 유포해 놓았다. 또한 기상시각을 적당히 가늠해 궁문에 가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일기비는 벌써 2년째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여비의 그 분홍 손수건을 보고 나서 질투와 원망스러움으로 거의 한잠도 자지 못했다. 소환자가 아침 인사를 하러 오자마자 급히 명했다. 당장 가서 보고 오너라. 소환자가 돌아와 보니 일기비는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밥상을 늘어놓는 것을 도와주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쪽에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서 있었다. 무언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이었다. 일기비는 약간 얼굴을 돌려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노제 신하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은 주인님을 대신해 화를 내고 있사옵니다. 그녀는 그 이상 더 추궁하지 않고 금장식이 된 젓가락으로 만두 한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일기비는 천천히 아침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신 뒤 앞뜰의 낭하를 한 바퀴 돌았다. 뒤뜰로 가보니 백자색의 정향나무 꽃이 만개해 있었다. 복숭아꽃도 반짝거리는 것이 구름 안개처럼 보였다. 긴 돌로 단장한 화단의 모란도 만개에 두드러지게 윤기가 나고 아름다웠다. 사흘 못 본 사이에 벌써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꽃은 활짝 피어 있는데도 인간의 마음은 들떠지지가 않았다. 27세 일기비는 왠지 모르게 쓸쓸한 봄 기운에 자극을 받은 듯 좋아하는 시를 졸였다. 복숭아와 오야새는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동풍에 시집가는 것을 알 수 있도다. 이것은 동풍이 꽃가루를 실어와 열매를 맺는 것에 의탁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봄 기운의 비유이다. 소환자가 건너쪽 낭하에서 다가왔다. 노제가 저쪽에서 올 무렵에 황제 폐하께서는 겨우 지금 양치질을 하신다는 정갈이 나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서 소곤소곤 보고를 했다. 이렇게 늦게 기상하셨느냐? 숙직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황제 폐하께서는 삼경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침상에 드셨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여비와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 일기비는 짐짓태연스럽게 말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구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비가 쉴 새 없이 작은 소리로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소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기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몸을 돌려 꽃 앞에 섰다. 소환자는 뒤를 쫓아가면서 약간 원망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째서 몸을 소중히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맞아. 일기비는 자기 뜻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라면 어디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뒤를 따르던 소환자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냈다.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외국 문자인 8과 3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진정 일가가침 8시 15분이라는 대답을 드렸다. 어머, 조금 늦고 말았네. 궁중의 아침 벨의 인사 시각에 늦었다는 의미였다. 어제 오후 황후가 낮잠 자는 중이라서 여비의 일을 나쁘게 고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로 문제의 손수건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때 다른 태감이 다가와 황제는 기상하고 나서 얼마 뒤 2번가량 각혈을 하셨다고 알렸다.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이었지만 마침 기회가 좋으니 그것도 황후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황후는 일기비보다 2살이나 연하였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구김살이 없고 온화하여 황제도 경외하고 있었으며 비빈이나 태감, 궁녀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강한 성격의 의기비도 황후에게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의기비는 여비, 완빈, 기빈, 매빈, 용기인과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히 오만했다. 가령 황후가 매일 밤 머리를 따고 세수를 하는 시간에는 비빈들은 모두 중궁에 사후문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의비기만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 황제로부터 괘씸하다고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황후가 변호해 주었다. 의기비는 아가 황태자의 시중도 들어주어야 하니 관례에 의한 사후는 면제하셔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연유로 의기비는 황후에 대해서만큼은 겸손한 데다가 경애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자를 옹립하고 제후에게 호령하는 방법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궁중에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려면 반드시 육공궁 중의 내실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황후의 권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애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농락하는 듯한 술책도 썼다. 중궁에 들어가 보니 여비를 포함한 모든 비빈과 여관들이 이미 사후하고 있었다. 실패라는 것을 의기비는 깨달았다. 여비보다 먼저 사후해서 늦게 나타나는 여비를 질책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증오의 말도 나오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으로는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후에게 인사를 드리고 비빈들에게 목례를 했다. 그러고 나서 침상에 앉아있는 황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후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인데요? 의기비는 일부러 한참 동안 무표정으로 위장하고 나서 말했다. 급한 것은 아니니 황후님이 한가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후는 총명한 분이었다. 의기비는 뭔가 득실을 계산해서 말을 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왕왕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경우도 소중한 얘기라서 자신과 밀담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라고 눈치를 챘던 것이다. 황후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여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례를 보내며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 모두들 이만하면 되었어요. 비빈들은 차례차례로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는 중궁을 퇴출해 나갔다. 질서정연한 궁중의 규율에 잠시 동안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침 햇살 속에 낭하에 걸려있는 화미조라는 새와 인꼬의 조롱에서 퍼덕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의기비는 얼마간 망설였다. 밖에서 숙직을 서고 있는 태감에게 얘기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여비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잠자코 있는 의기비의 마음을 황후는 이내 알아차렸다. 황후는 침상에서 내려왔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의기비도 황후 못지않게 육감이 빠름으로 침상 위에서 비취가 박혀있는 황후용 담배통을 손에 들었다. 이것을 본 궁녀들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멀어져 갔다. 침궁에 들어가자 황후는 남면의 침상 상좌에 앉고는 하좌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대도 그곳에 앉으세요. 의기비는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 그 분홍 손수건을 소매에서 꺼내 침상 위에 놓았다. 누구 것이에요? 황후는 손수건 끝을 집어 무늬를 보았다.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군요. 여비의 것입니다. 아, 그래요. 황후는 웃고 손수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도발에 응해 오지 않는 황후에게 의기비는 경계하는 마음을 강화했다. 자기가 여비에게 심한 질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순간에 그녀는 다음 계획으로 옮겨갔다. 어제 오후 연파치상전 동남각에서 주운 것입니다. 이 손수건 자체는 별로 이렇다 하게 문제될 것은 없사오나 다만 약간 미간을 찌푸려 보였다. 다만 황제 폐하의 병을 걱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외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소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된다면 또다시 이런저런 말들이 나돌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렇군요. 그곳은 고관을 접견하시는 장소인데 여비는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래 여비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내성적이고 온순하기 때문에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후가 담배통을 집어들자 일귀비는 담뱃대에 담배를 담고 향로에서 지승에 불을 붙여 내밀었다. 온우한 성격의 황후는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했다. 여비는 일귀비의 눈 속에 가시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말투라면 여비를 감싸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궁중에 관한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중궁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신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도대체 바깥에서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던가요? 황후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일귀비는 잠옷 놀랍다는 듯한 얼굴을 해보였다. 아무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렸을 경우 황후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라도 소문이 나돌지 않던 때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황후는 별로 당황해하지도 않았다. 바깥에서의 소문이 오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일 맞지 않는다면 웃어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황후님은 참으로 마음이 넓으시네요. 나 같은 것은 듣기만 해도 화가 나던데요. 도대체 어떤 소문인가요? 얘기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일귀비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척하면서 한참 동안 입안에서 머뭇거리고 난 다음에 겨우 입을 열었다. 모두가 황제 폐하께서 몸을 소중히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 얘기인가요? 그 일이라면 특별히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일귀비는 기대가 어긋났다. 황후는 계략에 넘어가지를 않았다.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고 무척 말하기 거북스럽다는 표정으로 황후 쪽에서 먼저 물어오도록 만들었다. 황후는 그 수법에 말려들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일이라도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노여워하실까봐 두려워서요. 상관없어요. 말해보세요. 바깥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기를 황후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선량하셔서 무슨 일이든 황제 폐하의 천성에 따르시느라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옛날에 효화태우님이시라면 황제 폐하의 병도 어쩌면 지금처럼은 되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효화태후란 선제 선종의 계모이다. 성격이 매우 엄하여 황후와 측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태후를 인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육궁 전체를 통할하는 황후의 고식함에 대한 비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황제를 색에 빠지게 만들고 병을 중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끄떡도 하지 않던 황후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놀라움과 노여움이 이윽고 불안이 되었다. 그 소문은 나에게는 너무 심한 것 같군요. 하지만 맞는 이야기일지 도 몰라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황후님, 좀 더 간언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황후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직도 간언이 모자란답니까? 나도 할 말은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마신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후님은 심성이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의미는 황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중궁의 권위로 모든 비빈의 승행 황제의 잠자리의 하명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녀의 성격으로는 용이하게 실행할 수가 없었다. 잠자코 있는 황후의 마음을 일귀비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다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공시키고 마는 것이 그녀의 성격이었다. 모처럼 애써서 황후를 설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또다시 동요할 것 같았다. 중요한 때에 최후의 사소한 일로 그르치게 되면 점점 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황후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기회를 놓치면
다시 본래의 황후로 되돌아가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이다. 궁리를 하고 있는 동안 기막히게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안휘성의 징령지광 태도라는 직에 재임하다가 사망했다. 생전에는 행색계나 하면서 살았으나 예로부터 마누라가 죽었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관통을 메러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듯 친한 친구도 뒤를 보아주지 않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장녀였던 그녀는 사방에 머리를 숙이고 한껏 내원의 서관을 북경으로 옮길 정도의 배삭을 그럭저럭 손에 넣었다. 장강양자강의 밤, 찬 바람이 윙윙 불었다. 남동생과 여동생과 뒤쪽의 선실에서 자고 있으려니까 가운데 있는 선실에서 어머니가 관통을 끌어안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처참함에 창문을 열고 강으로 뛰어드는 편이 낫겠다고까지 생각했었다. 그런 추억에 견디다 못해 일귀비는 눈시울을 붉히고 숨까지 거칠게 내쉬기 시작했다. 황후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일귀비의 눈물은 더욱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마침내는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오늘 아침에 또 피를 토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혈담을 토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로서 각혈도 흔히 있었지만 이렇게 일귀비가 입소하는 것을 보니 잠옷 병세가 악화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황후는 얼마간 당황해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라니까요. 황후는 그렇게 위로하면서 어느 틈엔가 자신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때 일귀비의 상념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던 득이절정의 시기인 젊은 날로 달려가고 있었다. 원명원에 불이 켜지고 황제는 원내를 산책하고 계셨다. 단 혼자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즐거운 그 나날들. 마음이 훈훈해지는 수많은 마음의 배려들. 그러나 선조가 100여 년이나 들여 축조한 천문만호, 금색과 초록색의 수각어원도 지금은 전화로 말미암아 다 불타버렸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던 황제도 간신히 병고를 남겼을 뿐이다. 속셈이 있어서 흘리던 눈물이 마침내 지난 날을 슬퍼하는 진짜 눈물이 되어버렸다. 정에 약한 황후는 감동했다. 일귀비는 흐느껴 울면서 계속 말을 했다. 황제 폐하께 만일의 일이 일어난다면 아가왕 태자는 아직 6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권이 다른 사람의 손에라도 건너간다면 우리들 과부와 황제가 햇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비통한 흐느낌이 완전히 황후의 정을 사로잡고 말았다. 특히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언제나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 황제와 얘기를 주고받던 무렵을 생각해냈다. 황제는 여러 가지 고사를 얘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역대의 흥망을 차츰 알 수 있게 되었다. 간신들이 어떻게 권력을 독점하고 고아와 과부를 우롱하고 위정자를 말살했는가를 말이다. 축순을 간신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제멋대로 설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일귀비와 대결을 벌이고 다행히 자기 앞에서는 아직 예의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것도 황제의 면목을 생각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나,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둘이 잘 의논해 봅시다. 황후는 여비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일귀비의 아명을 불렀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귀비는 이윽고 울음을 그치고 황후 뒤를 따라 침실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밀의 방으로 황후의 신복인 궁녀 쌍이의 침실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쌍이의 침대에 앉았다. 솔직히 황제의 병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미간을 찌푸리고 묻는 황후에게 의귀비는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읍으로 환호하시지 않는 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의기비는 희미하게 냉소를 띠었다. 태의 황실의 주치의도 언제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금욕하실 것이라고 매간진단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육들 세 사람이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다하여 황제에게 쾌락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욕심이 정화되겠습니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제 폐하께서 여비가 그래도 지나치게 얌전하다고 말씀하시자 그 뜻을 받들어서 조아무개라는 과부를 찾아 대령했다고 합니다. 몸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시면 다시 수렵을 나가겠다고도 합니다. 사슴을 쏘는지 토끼를 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에 가서는 거꾸로 늙은 여우에게 홀리는 것 아니겠어요? 신랄하기 짝이 없는 빈정거림이었지만 의기비의 이야기는 황제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재원과 단화는 분명히 무능하다. 세욕의 길안내를 하는 것이 유일한 특기였다. 조아무개라는 과부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이 주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소극적이고 온후한 황후도 이를 갈았다. 재원과 단화는 쓸모없는 사람이군요. 의기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도 만일 배후에서 숙육이 지혜를 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대담한 행동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후는 말끝을 흐리며 탄식하고 다시 말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환호의 건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황제 폐하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금욕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황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비 외에 최근에 자주 황제 폐하를 모시고 있는 것은 누구지요? 그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경사방의 직원에게 명예일지를 가져오게 하면 당장 분명해집니다. 그렇겠군요. 황후는 궁녀쌍이를 불러서 경사방의 수령태감 진승문에게 일지를 지참시키라고 명했다. 약 30분 뒤에 금년 정월 1일부터 기재된 일지 세부가 황후에게 제출되었다. 경사방이란 궁중의 사무일체를 관장하는 곳으로 그 일지에는 황제가 후궁에 들어온 후부터의 기거, 침응, 잠자고 노는 것, 음식 등 일체가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황후는 일지의 마지막 부분부터 들춰나가기 시작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여비는 2번이나 부름을 받았다. 오후에는 동남가게 사후, 밤에는 어서방에서 사물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 술초 이각 밤 7시 반에 이르러 황제는 침궁에 드시고 여비가 모셨다. 그 앞 페이지를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비의 이름뿐이었다. 이따금 기비완비 등이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여비의 총회에 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황후는 차분히 일지를 모두 보고 나자 여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진승문에게 물었다. 오늘 황제 폐하께서는 어떤가? 별일 없었는가? 오늘 아침 사슴피를 마시고 나신 뒤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태감, 김원희 가래통을 대령하자 황제 폐하께서는 2차례 피를 토하셨습니다. 토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피였나요? 어쩌면 사슴의 피였는지도 모릅니다. 의기비가 가시가 있는 어조로 추궁했다. 결국 무슨 피냔 말이오? 궁중의 태감들은 누구나 그녀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진승문은 그 태감의 우두머리였으므로 항상 바람막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어조에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의기비님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황제 폐하께서 토해내신 것이 황제 폐하의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승문은 즉각 자신의 말이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다가 또 황제 폐하의 피와 짐승의 피를 함께 늘어놓아 버렸단 말인가? 당장 죽음과는 직결되지 않더라도 벌로 중탈을 얻어맞고 봉천까지 종군하는 것은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몸을 떨기 시작했을 때 다행히 황후가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주셨다. 태희는 불렀는가? 지금쯤은 동남각에서 태희가 진맥을 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가봅시다. 동남각의 두터운 장막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니 황제는 부드러운 긴 의자에 누워 무릎을 꿇은 태희에게 손을 뻗어 맥을 보게 하고 있었다. 태희는 짙은 남색 사파이어를 모자에 달고 있었다. 이것은 은상 사품관의 계급을 나타낸다. 그는 경당 태의원의 원사인 난태였다. 등을 똑바로 펴고 코는 숨결을 조사하고 표정은 엄숙했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황제의 팔에 얹은 오른손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황후는 몹시 불안해졌다. 맥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다면 난태가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옆쪽에 서 있는 어전 대신 시위나 태감들도 생각은 같았다. 궁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모두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극도의 긴장은 난태의 황제 폐하만한 황제께서는 별 이상이 없으십니다. 라는 한마디로 깨졌다. 이 6글자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겨우 방 안에 의복이 스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우선 숙순이 다가와서 난태에게 질문을 던졌다. 황제 폐하께서는 오늘 아침에 피를 토하셨는데 그것은 어쩐 일인지 소상히 아뢰어라. 그러면 황제 폐하께서도 안심을 하실 것이다. 난태는 천천히 한 호흡 사이를 두었다가 말했다. 요즘 우기도 끝나고 바야흐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 속의 양기가 피어올라 일혈하기가 쉽게 됩니다. 성맥 황제의 맥박을 자세히 살펴보니 좌우가 모두 크게 느껴졌습니다. 금괴 옛날 의서에 이르기를 남자의 맥이 큰 것은 대부분 과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황제 폐하의 번다에 의한 과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좋겠소? 당연한 일이지만 정양하심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가 돌연 화를 벌컥 냈다. 정양이라고 너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느냐? 난태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겁을 집어먹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평복하여 오로지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릴 뿐이었다. 전이불측이라는 말대로 황제는 때때로 신경질을 부리고 신하는 의미불명의 꾸중을 듣는다. 이런 때는 누군가가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된다. 축순이 일갈했다. 물러가라. 빨리 처방을 만들어 올려라. 가까스로 퇴출의 기회를 얻은 난태는 괴한 무릎을 꿇고 하는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으나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종종 걸음으로 내무부로 돌아가 모필로 매간을 쓰고 처방을 적었다. 그것을 다른 관리가 공손하게 해서채로 정서하여 황색 상자에 담아 내주사처로 가지고 갔다. 그것은 그곳에서 어전으로 올려졌다. 그때 군기처에서 사자가 찾아왔다. 얘기를 듣고 싶으니 즉각 오라고 했다. 난태가 사무소로 달려가니 그의 부하인 양춘과 이덕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황제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군기 대신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금세 짐작이 갔다. 2층의 넓은 홀에는 이친왕 제원과 정친왕 간화가 평상 위에 앉아 있고 다른 4명의 군기 대신들이 각자 관위에 따라 늘어서 있었다. 제원은 천천히 비추로 만든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조그만 상아 스푼으로 손등에 얹은 뒤 콧구멍으로 가져가 힘껏 빨아들였다. 그리고 느릿느릿 옆에 두한에게 말했다. 개원, 자네가 물어보게? 두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난태를 돌아다 보았다. 경관이 손 아래 사람에게 쓰는 호칭으로 말했다. 난노야, 황야가 자네에게 어떤 일을 물으려고 하신다. 정직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묻고 싶은 것은 단 한마디, 황제의 병은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였다. 만일 회복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일반 가정에서 주인이 중병에 걸려도 그런 노골적인 질문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한 나라의 만백성의 천자인 것이다. 그러나 또한 너무나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결국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두한은 머리를 쥐어짜냈으나 아무래도 교묘한 표현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결국 어렴무던한 질문이 되고 말았다. 성체의 위화는 오래되었는데 투약이나 휴양 모두 당신 혼자 손으로 처리해왔다. 봄이 되자 경성에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다. 황제 폐하의 병상을 억측해서 모두들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다. 도대체 병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체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고 하는 것 같은 말투에 난태는 불끈해졌다. 태이라고 하는 직책은 본래 수행하기가 힘들다. 화복 어느 쪽이나 운에 달렸다. 공교롭게도 황제는 폐결핵이라는 난치병에 걸려 있었다. 그것에 자기가 불려간 것은 완전히 불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친왕과 정친왕이 황제 폐하를 부추겨 여색의 길을 권했다. 이쪽의 운은 점점 더 나빠져 갈 뿐이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황제 폐하는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방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친왕과 정친왕의 두 친왕은 그것을 반성도 하지 않고 투약이나 휴양의 실패라고 타인의 탓을 돌리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난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느 쪽이든 간에 앞으로 관직을 박탈당할 것이다. 만일 한층 더 깊이 책임을 추궁당한다면 웬만큼 집안을 다져놓지 않고서는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쭉 폈다. 두 대인의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황제 폐하의 병은 본원이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섭생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을 배찰하였습니다만 진음이 시들고 양기만이 성하셨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증상으로서 잠시 기다려라. 천진 사투리로 일갈한 것은 초우영이었다. 초대마자라는 험담을 듣고 있었으나 매우 용감한 신진군기 대신이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맥을 본 뒤에 황제 폐하 만안이라고 주상했느냐? 당장이라도 검을 뽑을 것 같은 기세였으나 난태는 우습다는 듯이 그러나 조용하게 대답했다. 폐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 넘기자 무대를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었다. 초우영의 얼굴색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곰보 자국은 번들번들 번뜩였다. 난노야, 표리부동한 말은 삼가 주기 바란다. 초대인, 내가 사람들의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여하간에 사품관이 군기 대신과 충돌했다고 하면 바깥 소문이 좋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두한이 중재에 나섰다.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다. 그보다 난노야, 황제 폐하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느냐? 정을 키우면 사는 자연이 제거됩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끊고 음을 보충하고 화를 더한다면 100일이면 커다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친왕의 귀에는 무척이나 아팠다. 초우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황제 폐하는 직접 정무를 주재하시고 매일 만기를 처리하고 계신다. 더구나 외환이 아직도 평정되지 않고 내우도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니 근심이나 걱정을 끊는다고 해도 어차피 불가능한 일 아닌가? 난태는 말문이 막혀버렸으나 육품관 시인 이덕립이 구원의 손을 뻗듯 계급을 초월해서 앞으로 나왔다. 초대인은 잘 알고 계십니다. 황제 폐하의 병이 골칫거리인 연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뜻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렇게 말을 꺼냄으로써 어떤 편리한 구실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황제 폐하의 병은 조용한 양생이 중요한데 밤낮으로 국사를 걱정하고 계시니 투약도 효력이 없고 인력을 가지고는 만회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만일 정말로 회복불능이라면 그것은 피로가 겹치고 겹친 결과의 죽음이고 천하우세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감사를 받을 것이다. 초우영과 이덕립의 논법을 밀고 나간다면 황제 자신도 그 때문에 고이 잠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덕립은 자를 탁헌이라고 하며 의술은 평범하나 귀인의 기분을 추측하는 데 뛰어났다. 인삼, 육계, 녹용 등 귀인이 좋아하는 귀한 약을 많이 처방했다. 태이지만 조금도 잘난 체 하는 법이 없으며 항상 환자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여 평판이 대단히 좋았다. 친근한 왕후와 대신들은 그를 문객으로 간주하고 관명을 부르지 않고 그냥 탁헌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 친왕이 말했다. 자네 얘기를 좀 들어보세. 원사의 맥을 보는 법은 참으로 정묘합니다. 이덕립은 먼저 자신의 상사를 치켜 세워 놓고 나서 말했다. 다행히 황제 폐하께서는 상당히 많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약을 오보하는 것은 식으로 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참으로 이치에 합당한 얘기입니다. 작금 때는 바야흐로 여름으로 양기가 올라 이것이 성체에 얼마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식용만 쇠해지지 않으면 여름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기실 것이고 가을이 되어 선선해지면 건강을 크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의 얘기는 알아듣기 쉬웠다. 의서의 문자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 같은 난태의 설명과는 달라 사람들은 모두 서로 눈짓을 해가면서 찬의를 표했다. 잘 알겠다. 이친왕은 코담배를 짚는 검은 손가락으로 세 명의 의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가을이 되어 환도했을 때는 정대를 바꿔주겠다. 이 세 사람은 군기철을 나와서도 분부받은 대로 그곳에서의 얘기를 일체 누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역시 어디선지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갔다. 소환자가 얘기를 내궁으로 전해 일기비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할 말을 잃었다. 무더운 한여름만 넘길 수 있다면, 가을이 되어 선선해지기만 한다면 좋아지실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금년 여름은 넘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미 장래에 뭔가 손을 쓸 여유도 없는 것일까. 이 얘기를 황후에게 전해야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얼마 동안은 황후에게는 알리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 비밀은 자기만 알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는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만나서 그 뒤의 상황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기비에 과장된 보고를 들은 황후는 깜짝 놀랐다. 태희가 황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황제의 어전에서는 병상을 숨겼다는 이유는 뚜렷했으므로 황후는 일기비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천천히 담배를 한 모금 흡입한 뒤 마음을 정했다. 당신은 돌아가요. 뒷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일기비는 많은 것은 듣지 못하고 물러났으나 중궁의 문을 나서기 전에 황후가 무엇을 할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궁녀인 쌍이에게 고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서둘러 데리고 오너라. 일기비는 오전 내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내심으로는 득이양양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좀 더 좋은 것은 자신이 직접 입회하는 것이다. 황후가 여비를 질책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로 통쾌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실망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황후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넓었다. 결코 큰 소리로 엄하게 질책하지는 않았다. 그대는 내가 부른 이유를 알고 있겠지? 황후는 무릎을 꿇는 여비에게 말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요.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궁녀를 물러가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일기비를 대한 것과 똑같이 여비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어제는 하루 종일 황제 폐하께 사후하고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황제 폐하께서는 육야공친왕의 주문을 결제하셨기 때문에 저는 필묵 준비를 하고 옆에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는 그대와 심야까지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황제 폐하께서는 이전에 육야와 함께 상서방에 계시던 때의 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물었다. 황제 폐하는 최근에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가? 약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비는 알고 있었으므로 얼굴을 붉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모르옵니다. 피차간에 아직 젊기 때문에 무리하게 방중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물었다. 오늘 태희가 말씀 올린 의미는 알고 있겠지. 여비는 눈 가장자리를 붉혔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흔들고 나서 대답을 올렸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 그녀의 대답에 황후는 조심을 하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항상 황제 폐하를 옆에서 모시고 있는 그대는 경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정직하게 말해 주시오. 말하기 난처한 듯 여비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 하고 고심했다. 한동안 망설이다 이윽고 입을 뗐다. 황제 폐하께서는 수척해지셔서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황후는 단번에 암울한 얼굴이 되었다. 황제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은 모두 보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여비는 황제의 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후는 암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그대는 좀 더 살이 있게 행동해 주지 않으면 안 되네. 항상 황제 폐하께 몸을 소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걸세. 절대로 하라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몸을 내맡기지 않는 게 중요할 걸세. 여비는 억울했다. 그녀는 양 무릎을 꿇고 말했다. 황후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황제 폐하의 옥체가 소중하다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간언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황제 폐하는 곧 화를 내십니다. 얼굴을 새빨갛게 하시고 목까지 굵게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서 저를 꾸짖으십니다.
그대는 전혀 무신경하구나. 내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나 대신 그대는 왜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비는 소매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훌쩍거리며 코를 가렸다. 황후는 그 손수건을 보고 생각이 나서 훈계했다. 가지고 다니는 자신의 물건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게 그런 물건을 함부로 여기저기에 떨어뜨리고 다니지 말도록 하게나. 황후는 화장대 서랍에서 여비가 동난각에서 떨어뜨린 손수건을 꺼내 주었다. 여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들은 황후의 설교는 전부 일기비의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지금은 황제라고 하는 커다란 배경이 있지만 만일 그 배경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일기비는 당장의 황태후의 신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목을 만드는 것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것도 자유자재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생 울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여비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나머지 황후의 무릎에 포가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전에는 일기비, 오후에는 여비가 똑같이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황제 폐하의 병을 우려해서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장래를 우려한 눈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황후는 두 사람과 동무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밖에는 위로할 방법이 없었다. 여비는 그냥 울기만 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빨리 황후에게 자신의 본 마음을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를 울먹거리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 만일의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뒤를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부디 뒷일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마 여비가 순사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불행한 날이 정말로 찾아온다면 일기비는 자신과 동렬의 지위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황후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뭐니 해도 그대의 배가 버텨내야 할 걸세. 이 한마디는 여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더욱 심하게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임신은 일기비보다 달랐지만 한풍 5년에 낳은 것은 계집아이였다. 만일 남자였다면 대아가가 되고 현재와 장래의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황후는 자신의 말을 몹시 후회했으나 위로할 방법이 없었다. 마침 그때 궁녀인 쌍이가 서둘러 들어왔다. 만세야가 오셨습니다. 황후는 서둘러 일어났으나 여비의 붉은 눈을 보자 물러가 있게. 하고 명하고는 침궁을 나가 황제를 맞이했다. 4명의 태감이 매는 밝은 황색의 교자가 도착했다. 황후가 나아가서 인사를 드리자 황제는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그대의 소서방으로 갑시다. 그곳은 조용하니까. 소서방은 몇 칸의 거실이 이어지는 응접실로 검소하지만 고아하고 품위가 있었다. 황제는 겨울용 쓰개를 벗고는 부드러운 의자에 몸을 기댔다. 황후는 서둘러 등받침대를 가져다가 황제의 머리 뒤에 밀어넣었다. 아, 고단하구려. 그야 물론 고단하시겠지요. 낮이고 밤이고 바쁘시니까요. 황후의 말은 어떤 말이든 조금도 비꼬는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정말로 동정하는 듯한 말처럼 되었다. 황제는 잠옷 깊은 듯 긴 이를 보이면서 웃고는 마른 손을 바짝 뻗어 황후의 손을 잡았다. 쌍이가 눈짓을 하자 시녀들은 조용히 물러갔다. 그대도 앉지 않겠소? 네. 황후는 붙잡힌 손을 빼어내고는 비단으로 감싼 둥근 의자를 가져다가 앉았다. 그러고는 차 탁자 위에 커다란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 상하 자루의 서양식 칼로 꼼꼼히 껍질을 벗겼다. 그녀의 둥글고 아름다운 눈, 섬세한 10개의 손가락, 황제는 감상에 사로잡혔다. 아, 제왕가에 태어난 불행이여. 황후는 얼굴을 들고 눈 속의 수심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애써 웃는 얼굴을 하며 물었다. 무엇을 그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불평. 내 불평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 구태여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입에는 담지 않았지만 황제는 마음속으로는 귀공자의 신분을 동경하고 있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고귀한 가문의 홍알림으로 글 짓는 재주가 있고 왕후 공경에게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존재였다. 그다지 부자가 아니라도 좋다. 술을 마시고 꽃을 사랑하고 미녀를 옆에 두고 시를 읊는다. 실증이 나서 일단 대문을 닫게 하면
어떤 일에도 골치를 썩이지 않고 이 황후와 같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여비와 같이 익숙하게 자신의 뜻을 체현하는 여성을 거느린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황후는 깨끗이 껍질을 벗긴 사과를 건네주면서 놀려대듯 말했다. 어쩌면 그 얘기는 황제 폐하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요? 상아는 불사약을 훔친 것을 후회해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한다던가. 신선이 되어도 각별히 좋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명조 시대의 정덕명나라의 무제은 스스로 자신을 총병에 임명했다더군. 전에는 그것을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난 2년 동안에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소. 만일 도읍 안팎의 관청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한림이나 첨사부를 택할 것이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한림은 조용하고 존귀한 직위이기도 하오. 그러나 대고의 맛은 그다지 좋지 않소. 대고는 3년에 한 번 치르는 것인데. 그때 쌍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드립니다. 내주사처에서 환갑자 황색 문서상자가 올라왔습니다. 황제는 단 2입 베어먹은 사과를 은으로 만든 가래단지에 던져 넣었다. 보시오. 과일조차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고 소서방에서 걸어 나갔다. 지금쯤 내주사처에서 환갑자를 보내왔다면 아마 특별 전달사자에 의한 군사보고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양강 총독 증국번의 기문의 사령부로부터의 주상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증국번의 9번째 친동생인 증국전이 대군을 가지고 안경의 발척의 대군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포위당해버렸다. 각지 천군이 모두 견제당해서 구원하러 갈 수 없으니 중국번은 기문의 총본부를 안위성 부간으로 이동해서 직접 자신이 군을 지휘하여 이 위기를 구원하고 싶다. 중대한 전국이었다. 황제는 뒷짐을 진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누구 한 사람 소리도 내지 않고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단 한 사람의 예외는 6살 난 황태자였다. 달리고 껑충 뛰고 소리치고 있던 그 아이는 황제를 보자 당장 태도를 바꿨다. 웃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는 만주어로 아마라고 불렀다. 나가서 뛰어놀아라.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대학가는 일어나서 얼굴을 황제에게 향한 채 2걸음 물러나서 조용히 방을 나갔다. 이것은 모두 암달이 가르쳐준 모양이다. 황제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중요한 일을 생각해냈다. 암달은 아무리 해도 도를 전하는 스승이 될 수는 없었다. 좀 더 일찍 황후와 의논해서 결정해야만 했다. 증국번의 상주문은 군기처로 돌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 황제는 황후의 소서방으로 되돌아갔다. 황후에게 의논하고 싶은 것은 대아가도 이제 슬슬 상서방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종래의 규칙대로 황태자는 6살에 입학하는 것이다. 교수의 소임을 맡을 적절한 인재 가운데 대학사 팽원장이 추천하는 이용조라는 사람이 있었다. 황후도 그 사람됨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호감을 갖고 있었다. 상서방의 고참으로 순왕, 종왕, 부왕 등도 그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의 얘기가 나오면 모두들 칭찬을 했다. 그러나 황후는 신중한 사람이므로 이런 중요한 일에 필요 이상의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언변만 능해서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요. 참다운 재능은 어떤지, 인품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면요. 한림 최고 학식을 가진 자의 실력이 있으니 학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요. 지난 3년간 하남성의 학정을 하고 있었는데 인품에 대한 평판은 대단히 좋소. 그렇다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즉각 흠청감으로 하여금 학문서를 열 좋은 날을 간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소. 내가 고르겠소. 평소부터 황제는 독서를 폭넓게 하기를 좋아해서 점성술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날을 4월 7일로 정하고 서방의 손질은 어전 대신인 경수가 담당하게 되었다. 경수는 선종제의 6번째 공주인 수은고륜의 남편이며 따라서 황제의 매부이기도 했다.
과묵하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아서 참으로 적절한 인선이었다. 다음 날 황제는 군기처 사람들을 접견했다. 이 친왕제원을 선두로 군기 대신들은 환갑을 받들고 군꼬란을 걸었다. 초의영이 발을 들고 배례했다. 우선 황제가 주필의 지시서 한 장을 숙순에게 건네주었다. 숙순도 그 내용은 사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 알맹이를 대충 읽고 집무 책상 옆에서 양손으로 받들었다. 군기 대신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 것을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대하가는 4월 7일에 입학하여 면학을 시작한다. 자부는 이홍조로 정한다. 이에 전달한다. 읽고 나서 주필의 지시서를 환갑에 넣고 내각에 회부하면 명발상론이 되는 것이다. 이 친왕은 한바탕 황제의 결정을 찬양하는 말을 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그런 인사에는 서툴기 짝이 없고 즉석에서 엮어내니까 자꾸만 말이 끊겼다. 황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가 말문이 막혀버리자 다른 화제로 돌려주었다. 황제는 증국번이 올린 상주문의 건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의논에서 어떻게 정했는가? 이 친왕의 지명으로 두한이 황제를 향해 앉아서 언상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 폐하의 덕택으로 환남의 포위는 이미 풀렸습니다. 증국번이 기문에 있으면서 이곳을 떠나서는 달리 죽을 장소가 없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었사온데 지금은 스스로 동쪽으로의 이주를 청해왔습니다. 이것으로 판단해보건대 증국번은 환남의 전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령 있고 분석이 세밀한 보고였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표했다. 두한은 더욱더 분발했다. 안경 방면은 아직도 다소의 곤란이 있습니다만 장발적 쪽도 바싹 추적하고 있사온즉 증국번이 직접 공격해 나온다면 군의 사기는 더욱 고무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북성에는 호리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군비를 보내준다면 기회를 봐서 반드시 전력을 다해 증국번과 증국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안경 방면의 전국은 반드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이 일단 우리 것이 된다면 홍비의 평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황제 폐하의 영민하고 총명함에 의한 것입니다. 또 적절한 인사, 임명과 만사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국번의 동으로의 이주의 건은 추론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했다. 좋다. 그 취지를 글로 써오라. 기뻐한 것은 황제뿐만이 아니었다. 옥좌의 뒤쪽에 서 있는 숙순 또한 그랬다. 그는 증국번 호리 및 좌종당과 같은 사람들이 등용될 때 알선에 크게 힘을 썼었다. 따라서 두한이 황제의 인재 등용의 묘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숙순의 공적을 찬양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크게 쓸 수 있는 사나이였다. 기회가 있으면 발탁해 줘야겠다. 이 열하에 있는 6명의 군기 대신은 모두가 숙순의 뜻대로 움직였다. 특히 초우영은 그와 마주치면 먼저 얼굴색부터 살폈다. 두한의 상주가 크게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보자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났다. 군기처로 돌아와서도 황제의 명령을 필사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다. 군기 대신이 마주대하고서 황제 결제를 얻어내는 것을 승지라고 했다. 결제를 받은 다음에는 황제의 어조를 가지고 상유를 쓰는데 그것을 술지 또는 사지라고 했다. 옹왕조 때 군기처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걸륭초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군기 대신이 서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차츰 군기처의 사무관인 군기장경에게 지필이 맡겨지게 되었다. 다만 중요한 기밀 지시는 군기 대신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다. 초우영은 군기장경에서 발탁된 것이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언제나 보고서에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과 같은 군의 작전상 지시의 경우 크게 신바람이 나서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만큼은 잠자코 있었다. 두한이 이 친왕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증국번의 십자는 조타교에게 처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군기장경은 만주인과 한인 각 8명씩 두 반으로 나뉘며 각각 반장이 있었다. 이것을 만주어로 다람이라고 했다. 이날의 다람이는 조유경이었는데
차를 타결하고 했다. 본씨는 초의형보다 상위에 있었다. 작년 10월 황제가 열하로 순행하였을 때 행제소에서 수많은 정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기 대신을 한 사람 더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군기 장경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숙순이 천거한 것이 조유경이었다. 이것은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은 우대였는데도 조유경은 자신은 그러한 죽임을 견뎌낼 수가 없다고 고사했다. 그래서 득을 본 것은 초의형이었다. 조유경의 군기 대신 인명에 고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기묘한 인상까지 주었다. 모처럼 발탁해준 호의를 무시했다든가 혹은 숙순이 조종하는 대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든가 등등 억측이 나돌았다. 단 조정내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그 진상을 알고 있었다. 조유경은 공친왕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숙순의 발탁을 받아 숙파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친왕제원은 두한이 조유경의 이름을 입에 담자 불현듯 반감을 느꼈다. 개초로는 안 되겠는가? 아니, 역시 개초에게 쓰게 하라. 개초란 초의형의 호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천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두한이 입을 열기 전에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일어섰다. 오늘 아침부터 얼마간 두통으로 쉴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왕야의 분부시라면 곧 쓰겠습니다. 두한은 마음속으로는 냉소하면서도 흔쾌히 말했다. 개초님의 글솜씨라면 좋습니다. 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의 대화는 당직인 군기장경들에게도 잘 들렸다. 초의형과 두한이 은연중에 서로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열심히 붓을 놀리고 있었다. 군기장경은 무릎붓을 잡으면 당장 1,000마디의 문자를 쓰고 단어의 경중, 표현의 미세에 정통해야만 비로소 사지를 쓸 자격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접수 발송 사본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잡무로 돌려졌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논지의 원고는 차례차례로 반장에게 제출되기 시작했다. 조유경은 재빨리 심사하고 옵자나 다소라도 부적당한 문헌이 있으면 그것을 정정하여 즉각 군기 대신에게 보내 제독해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환갑에 넣어 어전에 제출한다. 황제는 있는 대로 차례차례 아래로 건네준다. 또다시 군기장경의 손으로 교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내각으로 건너가고 사본을 뜨고 나서 발송된다. 이것이 명발상유이다. 또 어떤 것은 각 성의 순무 혹은 통병 대신에게 직접 보내진다. 이것은 정기라고 부르며 모두 군기처의 은제, 인장이 찍혀 있다. 그곳에는 매일의 주행거리도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400리라든가 600리각인이라고 쓰여 있고 이것을 병부의 속보계가 발송하고 있었다. 군기처의 매일의 업무는 여기까지 일단락되었다. 서류를 정리해서 저장 상자에 봉인하면 당직 이외의 직원은 퇴출해도 좋았다. 이곳에 수행해 온 사람들은 모두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곳에는 놀 수 있는 곳이 없어 근무가 끝나면 나작을 하든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쪽도 못하면 잡담을 나누었다. 군기장경들은 소식에 정통하고 있어 방문객도 많았다. 특히 조유경의 근무처에는 행제소의 상세한 정보나 수도의 소식도 들어오기 때문에 연일 내방객으로 만원이었다. 저녁 식사 때는 최소한 3개의 밥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날만은 조용했다. 여느 때 같으면 조유경이 수레를 내려 문에 들어설 즈음에는 벌써 친구들의 담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말이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지기에게 물어보았더니 예부의 장대인 한림원의 호 선생이 와서 한동안 기다리시다가 이대인 댁에 축하를 하러 가신다면서 조금 전에 떠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조유경은 동양인 한 사람이 돈을 꾸러와 있길래 은 10냥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런 일은 좀처럼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병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셨다. 서재에서 새로 사들인 비석의 탁본 2장을 펼쳐놓고 관상하고 있으려니까 하인 조승이 입구에 발을 쳐들고 헌호야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동료인 군기장경 허경신이었다. 그도 병복이었는데 조유경과는 매우 친한 사이인지라 서슴없이 서재로 들어와서 말했다. 혼자서 즐기고 있구먼. 가까스로 반나절에 여가를 훔친 길일세. 이것도 모두 이용조 선생 덕택일세. 나도 지금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이네. 축하객으로 가득 차서 떠들썩하더군. 조유경은 망설이면서 말했다. 그랬겠지. 나도 축하를 드리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럴 필요는 없네. 내가 대신 축하를 해드렸고 내일 아침에 그는 사은에 서장을 올리러 참상할 테니 어차피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뭘? 조유경은 공수하고 감사했다. 정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네. 자네 덕분에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래. 그 사람들의 정보는 굉장히 빠르군. 대하가의 사부에 이용조가 된다고 상유가 내각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퍼졌으니까 누가 누설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일세. 조유경은 냉소를 띄었다. 하여간 자네나 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네. 우리들의 반 안에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일이 일어나면 혼쭐이 날 테지. 허경씨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물었다. 설마 백극은 아니겠지? 백극이란 그들의 은어이다. 역사서 좌전의 기술을 인용한 것으로 은밀히 조유경반의 군기장경 정석영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유경은 그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손을 흔들고 허경신의 벼로로 얘기를 걸었다. 성숙, 마작은 어떤가? 누구를 부른다. 하인인 조승에게 전언을 들려서 이웃에 사는 그의 반원인 군기장경 왕증과 장계수를 불렀다. 마작상에 앉자 각기 데리고 온 하인이 주인의 뒤쪽에 서서 담배를 담았다. 8번 쳤는데 조유경 혼자 졌다. 계산을 끝내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량 운반선으로 운반되어 온 최상품의 소음주, 궁정에서도 아직 진품인 천리 너머 쪽의 황화어로 손님을 대접했다. 가까운 친구들 뿐이어서 술을 마시면서 잡담이 벌어졌다. 화제는 자연히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대신들에게 미쳤다. 이름은 언제나처럼 은어가 쓰였다. 이 친왕제원은 이를 2개로 쪼개서 심태가 되고 정친왕 단화하는 한자의 변과 구조에서 이군이 되었다. 축순의 별명은 궁등이었는데 이것은 수계 상형 문자에서 온 것이었다. 초우영은 마로라든가 마옹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왕증이 말했다. 동전과 주군은 동문의 형제와 같은 사이로 궁둥조차도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마로도 그와 다투는 것은 어차피 역부족이 아닐까? 조유경은 한숨을 지었다. 통전은 아깝게 되었군. 그는 마로와는 달리 궁둥에게 발탁된 것일세.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남에게 아첨하고 이용당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는 장차 온 줄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조유경의 마지막 한마디. 장차는 어찌 될 것인가? 궁둥은 쓰러질 것인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두아는 어째서 혼줄이 난다고 하는 것일까? 타공, 한 가지 묻겠는데. 장계수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그 주군의 친필 회시를 보고 공친왕은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 보이실까? 뭔가 움직임을 나타낼 거냐고. 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제소에 와서 아련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궁둥은 이 형제를 만나지 못하도록 획책했네. 너무 잔인한 행동일세. 나에게 생각이 있는데. 귀이어 허경신이 말을 꺼냈다. 수백에게 다시 한번 오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좋겠군. 장계수가 덧붙였다. 수백에게 이쪽 동정을 살피러 오게 하고 동시에 우리들은 그에게 서수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말일세. 조유경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왕증의 의견도 물었다. 토악,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백이 온다고 한다면 대의명분은 서지. 수백은 공친왕의 신복으로 본명은 주학근이라고 했다. 군기장경은 경성에도 역시 만주족과 한족 각각 한 반씩 주재하고 있으며 주학근은 그 반장 중 한 사람이었다.
공무 연락을 위해서도 한 번 정도는 찾아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왕증이 말하는 대의명분이었다. 조유경은 그날 밤 즉각 주학근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특징도 없으나 투격을 문면에 얹으면 다른 의미로 읽을 수 있었다. 조유경과 주학근이 정한 비밀스런 통신 방법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자 조유경은 군기처의 은재 인장을 꺼내서 몽인하고 400리라고 명시했다. 이 편지는 명부에서 파발마로 고북구를 경유해서 그날 경성으로 전달되었다. 실록소설 서태후 제1권 열하의 대결 등장인물입니다. 첫째 일기비는 자이태후 본편의 주인공으로 유명은 나나 문종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제의 유일한 남자아이를 낳아 귀비로 승격한다. 총명하고 유례없는 정치적 감각에 날카로움을 지녔다.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태후 서태후가 되어 정치적 야심을 불태운다. 두 번째 한풍제는 문종 황제, 청조 제9대 황제 1831년부터 1861년까지 문종은 묘이고 연호에 의해서 한풍제라고 불리운다. 도광제의 넷째 아들로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공친왕 혁흔의 어머니에게 키워졌다. 결핵을 앓아 죽음을 맞는다. 셋째 여비는 문종 황제의 측실로 그의 말기에 총애를 독점했다. 문종의 단 한 명의 여자아이를 낳았다. 춘정파로 문종을 진심으로 사모한다. 넷째 자한태후는 문종 황제의 황후이고 마음씨 곱고 얌전한 여성으로 정치적 야심은 없다. 황제 사망 후 동태후로서 자이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한다. 다섯째 숙수는 본편의 주역 중 한 사람이고 정친왕 단화의 동생으로 문종 황제의 신임을 얻어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정권을 휘두른다. 황제 사망 후에는 고명팔 대신 중 빌드로서 사실상의 독재자가 되어 자이태후와 공친왕을 제압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안덕해는 일기비의 전용태감, 아첨을 잘하고 시기심이 많으나 영리하고 유능하다. 일곱 번째 공친왕 혁흔은 문종 황제의 이복 동생, 본편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며 문종과 불화가 생겨 군기 대신을 파면당했다. 영불연합군의 북경 침입에 따른 수습에 활약하며 숙순과 대항하여 자이태후와 협력한다. 여덟 번째 주학근은 자는 수백, 조정의 열하 도피에 따라 도읍에 남은 군기장경, 공친왕의 신복 부하로 숙순파와의 항쟁에 활약한다. 아홉 번째 순친왕 혁현은 문종 황제의 동생으로 부인은 자이태후의 동생이며 궁정 내의 자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친척이나 범용한 인물이다. 열 번째 순왕복지는 순친왕 혁현의 아내이며 자이태후의 친동생이고 자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다. 11번째 조유경, 자는 타격, 군기장경 공친왕의 신복적 존재로 대숙순파와의 정쟁에서 종횡으로 활약한다. 본편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12번째 제원은 숙순을 믿고 단화와 숙순 형제와 함께 정권을 좌우한다. 고명팔 대신 중의 한 사람으로 숙순 정권의 순회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다. 13번째 단화는 숙순의 친형으로 그를 문종에게 천거해 숙순 체제의 계기를 만들었다. 군기 대신에서 고명팔 대신 중 한 사람이 된다. 숙순제원과 함께 삼거두의 하나지만 동생만큼의 실력은 없고 그저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존재이다. 14번째 광원은 숙순파의 군기 대신 후에 고명팔 대신 중 하나가 된다. 15번째 경수는 문종 황제의 매부로 과묵하고 싸움을 싫어한다. 어전 대신에서 고명팔 대신 중 한 사람이 된다. 16번째 문상은 도읍에서 조정을 지키는 유일한 군기 대신 만주족 출신의 제1급 인물로 공친왕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이다. 17번째 보유는 총관내무부 대신 공친왕과 친한 사이지만 그다지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다. 문종 황제에게 미움을 받았다. 18째 모금은 숙순파로 군기 대신에서 고명팔 대신이 된다.
19째 초우영은 숙순의 발탁으로 군기장경에서 군기 대신으로 다시 고명팔 대신 중 한 사람으로 출세한다. 20번째 두아는 군기 대신에서 고명팔 대신이 되는 한 사람으로 숙순에게 꾀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21번째 돈친왕 혁종은 문종 황제의 배다른 동생. 22번째 옹심조는 대학사 옹동화의 부친으로 호부상서에서 실각한다. 23번째 옹동선은 옹심존의 아들 옹동화의 형 안위성 순무였으나 패전의 책임을 추궁당한다. 24번째 옹동화는 한림 청렴한 학자로 정입하 오는 숙평. 25번째 가정은 대학사 공친왕이 존경하는 원로이다. 26번째 관문은 대학사 호광 총독 숙순과 친하다. 27번째 기준조는 영망이 있는 제야의 대장로 본시 군기처의 두령이었으나 숙순과 충돌하고 하야 한다. 28번째 허경씨는 조유경의 동료인 군기장경 헌해보의 조카. 29 헌해보는 전 이부상서로 기준조에 담가는 한림의 필두이다. 청렴한 인물이지만 숙순에게 배척당한다. 30번째 허팽수는 헌해보의 장남 첨사부 소첨이다. 31번째 해친왕 면유는 문종 황제의 숙부의 오남. 32번째 계량은 공친왕의 장인 대학사. 33번째 황장자 제수는 을기비가 낳은 문종 황제의 외아들 생모보다 자한태우를 더 따른다. 문종 황제가 사망한 후 6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다. 34번째 공주는 여비가 낳은 문종 황제의 외동딸. 35번째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지도자로 본편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나 배우의 주역이다. 36번째 호리믹은 좌종당 증국전과 나란히 호북에서 용전하는 무장. 37번째 좌종당은 태평천국군과 싸우는 용맹한 장수 후에 절강성 순무에 임명된다. 38점 사진충은 경사방의 총관태감. 39번째 주조배는 대학사로 덕망이 있는 원로 양태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한다. 40번째 종군왕 혁이는 문종 황제의 배다른 동생이고 41번째 왕증은 조유경의 신복 부하인 군기장경이다. 42번째 장계수는 군기장경 조유경의 동지로 숙순파에 은밀히 적대한다. 43번째 승보는 흠차 대신 산동 하북의 변경에서 비적 토벌에 임한다. 유능하지만 거만하다. 44번째 서상은 도읍에 남은 형부상서로 후에 호부상서가 된다. 45번째 성기는 호부좌우시랑 숙순파이다. 46번째 전경은 이부상서 한림 출신으로 인망이 있고 숙순이 밀어주는 사람이다. 47번째 쌍이는 자한태우에게 가장 총애받는 궁녀이며 48번째 진승무는 경사방의 수령태감이다. 49번째 왕이경은 태감, 경사방에서 중궁으로 파견되어 있다. 50번째 증국번은 호남의 의용군을 모집해서 상군을 조직하여 태평천국군의 평정에 큰功을 세운다. 51번째 증국전은 증국번의 친동생인 무장싸움에 능하고 역전하지만 방자한 행위도 일삼는다. 52번째 조광은 형부상서 형부의 직무를 종종 침범하는 숙순을 원망하고 있다. 53번째 장물량은 황장자 담당의 수령태감이다. 54번째 진부는 이부상서 숙순의 신복부하로 관계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55번째 산동도 동원수는 독찰어사 태후의 수렴청정을 상주한다. 56번째 무군왕혁해는 문종 황제의 배다른 동생이다. 57번째 이자명은 도읍의 명사 제야에 있으면서 때로 정치적 의견을 헌책한다.